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수능 발언 이후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여야 대표들이 각자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란 지적 속에 당내 지지도 크게 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진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짝을 지어다녀 특별한 불쾌감을 주는 벌레 러브버그. 지난해 여름 기승을 부렸던 러브버그가 다시 출현해 말썽입니다. 보기는 불편하지만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는데 오늘은 러브버그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학원과 부조리와 허위 과장 광고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킬러 문항 수능 배제 조치 이후 수험생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26일 초고난도 문항의 유형을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본격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집중 신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현재 평가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비밀 서약을 어긴 채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팔거나 사교육 강사로 일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 참여 사실부터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는데 되려 수능 킬러 문항 전문가라는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나 제재는 전무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입시 결과나 킬러 문항 적중률 등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수강비나 별도 교재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단속 예고에 일부 학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입시 학원가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학원가와 별개로 교육부 역시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복무 감사를 받기 시작해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킬러 문항 관련해서 수험생들 불안이 큰데 교육부가 킬러 문항에 대한 분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요. 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이주호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수능 시험에서 배제될 초고난도 문항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킬러 문항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26일 이를 공개해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는 감이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는 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배운 과정에서 문제를 내는 공정 수능을 위한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킬러 문항을 없애도 사교육은 줄지 않을 거란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제도를 바꾼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데 킬러 문항을 없애면 준킬러 문항이 나올 거고 이건 또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학원 전문가들의 말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강력히 맞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도 물수능이 되지 않도록 변별력을 확보하라는 정부 방침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합니다.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총 500여 명 선임을 마쳤다면서 9월 6일 예정된 모의평가 출제 작업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은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사와 교수 가운데 추첨, 선발되고 합숙기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문제를 검토합니다. 네,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23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2,000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긴급 확인한 결과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조규홍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 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서 발견했다며 추적
추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또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000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에선 이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패스트트랙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져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장제원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에선 박성중 간사만이 나왔고 야당이 제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항의한 끝에 곧 산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막무가내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법안 내용에도 이견이 있다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란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 불참과 사회권 이양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내 개청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도 치열한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을 찾았습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주문진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어민 등 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내일은 현장 최고위도 여는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서명운동에 이어 장외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한 약속도 지키라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라는 반응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연대 서한을 예정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들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노동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데 관련 어려움을 청취한 겁니다. 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의 관련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룬 건데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고모 씨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은 경기 화성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혐의로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그렇다면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네, 내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30대 여성 고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엔 여아를, 이듬해 11월에는 남아를 각각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고 씨 자택 냉장고 냉동칸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남편이 40대 이모 씨와 함께 살면서 만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낳은 여아가 넷째인 겁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택에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이듬해 5째도 같은 이유로 출산한 병원 인근 길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고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씨는 남편에게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 역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남편도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파악돼 친모인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미혼인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나이가 어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키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성인 3명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직접 만나 아기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A씨가 금전을 받고 아이를 넘겨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40대 여성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아기를 낳은 직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고요. 전남 여수에서도 비슷한 사례 2건이 확인됐지만 혐의가 없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모두 아이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아서 감사원과 지자체, 경찰이 조사하면서 드러난 건데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2,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미신고 영유아 가운데 방임이나 유기, 살해 등 아동학대에 노출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아기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민주당은 장외 여론조를 나섰다고 했는데 정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겠다면서 후쿠시마로 출국을 했습니다. 문제의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가서 오염수를 보관할 부지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출국 전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시죠.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도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전제가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3인당 측에서는 충분하게 더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그런 장소를 좀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함께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는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성주 이름에 먹칠한 민주당은 성주 군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노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의 경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규모에 따라 상한액을 두는 데다 실제로 청구한 사례가 없다며 이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 여야 3당 대표가 만나서 다음 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단판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3당 대표가 만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7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심을 최대한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으로 제출된 3가지 선거제 개혁 방안과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사무차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을 추스르고 조속히 안정시켜 선관위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장동 비리 의혹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이번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건 오늘이 3번째인데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 전 특검 조사 한참 더 걸릴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현재 6시간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 요청에 따라 검찰도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오늘 비공개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 내용 전반을 확인하려면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야간 조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과 함께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에 부딪혀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냈는데요. 이렇게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받기로 약속했던 돈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올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박 전 특검 오늘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이번 의혹으로 2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기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지난 2차례 소환 조사와 달리 재수사를 벌여온 현재 수사팀은 혐의 규명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면서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지목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가 먼저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요구해왔고 200억 원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이후 보고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2일에 이어 지난 21일까지 2주 연속으로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컨소시엄 참여 불발 이후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서 청탁 창구로 의심되는 인물도 특정한 상태입니다. 최근엔 박 전 특검이 50억 원 수수 방안을 논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사촌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였던 이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50억 원 가운데 대장동 일당에게 실제로
전달받은 금품이 있는지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 지급한 고문료 2억 5천여만 원과 딸에게 빌려준 11억 원 등 관련 자금의 성격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자금이 50억 원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2002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2인조 가운데 한 명인 이정학의 단독 수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울산에 있는 한 폐업 여관. 하얀 보호복 차림의 경찰관이 객실 천장을 뚫어 이리저리 들여다봅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천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총기 번호 4208. 21년 전 흉기에 찔려 숨진 고 백선기 경사의 총이 마침내 경찰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총의 위치를 알려준 건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2인조 중 이승만 쪽이었습니다. 2인조 중 다른 한 명인 이정학이 백 경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정학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제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에 따른 알리바이가 저희들은 알리바이를 확인을 했고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 범행 동선이라든지 경찰 조사 결과 훔친 권총이 범행에 사용된 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정학에게 총을 건네받아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함께 받은 탄원은 우유팩에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대전 일원에 보관을 하다가 그 이후에 2007년까지 부산 또 울산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영구 미제가 될 뻔했던 백경사 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지목됐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없고 이정학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해 노조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에 항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현행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위헌법률 시판 제청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사건 구매자가 낸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현행 신상 공개가 피의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반쯤 전용기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권력 서열 1위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 등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합니다. 이와 함께 K산업박람회, K푸드 페스티벌, 한글 교육기관 방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 간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 경제사절단 205명이 동행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경쟁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현재까지 판세는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를 버티고 결선 투표로 올라가 막판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 본격 나설 때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해 60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이 더해져 리야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나라만 70개국에 달합니다. 나머지 100여 개 국가의 표를 한국과 이탈리아가 나눠 가지며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 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말 최종 투표 때 PT가 한 차례 더 있지만 그때는 회원국들이 표심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커 이번 PT가 사실상 승부처로 보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집니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1차 투표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우리는 대기업 네트워크와 K컬처를 적극 활용해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따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로마가 떨어지면 유럽 국가들의 표를 가져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가 프랑스의 사우디 지지는 1차 투표에만 유효하고 그 다음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여수는 결선 투표까지 갔지만 중국 상하이에 져서 나중에 등록 엑스포가 아닌 인정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상대로 제3세계와 유럽권에 대한 외교력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와 횡령 같은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 통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미리 규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면책도 가능한 게 핵심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 자동화 기기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행 내부 통제 규율의 실효성 지적은 반복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 구조도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사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되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정해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부 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내부 통제에 대한 임원분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조직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실패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내부 통제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면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조치했다면 책임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내부 통제 부재에 따른 금융사고 사건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고통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적 실패를 어떻게 규정할지, 면책 기준인 상당한 주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관건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징계를 통해 조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분명한 기준을 유지하거나 마련해서 아직도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책임져야 될 그 금융사고에 대해서 여전히 그 높은 면책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고액 연봉의 이른바 일타 강사를 직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수능 관련 발언, 공정 수능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여당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타 강사 직격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 의원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일련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수능 시험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한계되고 학부모님들도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섣불리 다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했고 네.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런 중요한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이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만큼 아주 신중하게 또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 또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뭐 이게 수능 시험이 어떻다 뭐 쉽다 어렵다 문제로 되고 뭐 물수능이니 뭐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제 사교육 뭐 사립학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 또 그러다 일타 강사 고액 뭐 수입을 얻고 있다 뭐 이렇게 전개되니까 굉장히 휘둥그럽죠.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일개 정책에 불과하다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몇 개월이 있으면 시험 아닙니까? 아 저도 학부모입니다. 지금 고3 저 수험생 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너무 좀 황당한 거예요. 하려면 좀 몇 년 전부터 하든지 아니면 작년부터 기획을 세워서 전문가들 토론을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좀 전개가 되든지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만 5세 뭐 수학 입학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의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들이 네. 그냥 졸속부실하게 이렇게 문제로 제기됐다가 또 어떤 건 흐지부지되고 어떤 건 뭐 제대로 뭐 본질적인 내용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이거는 국정 동력을 상실케 하는 주된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시 그 윤석열 정부가 추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은요? 예. 네. 저는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최근에 서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쭉 한번 훑어봤대요. 네.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본인은 2015년도에 수능을 친 그 학생인데 네. 최근 4, 5년간 그 수능 문제가 너무도 난이도가 높아버리고 어떤 특정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즉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항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가지 문제를 쭉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아마도 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풀으라면은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풀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시험 문제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고3 자녀분 두고 계신다고 했지만은 네. 우리 그 수험생 특히 고등학생 학생들을 너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보고요. 네.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지금 이 시험 문제들은 보면요. 그 5급 시험 문제 또는 그 로스쿨에 이제 들어간 그 변호사의 그 좀 수준의 자격 시험에 준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 수능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교육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방금 조 의원님께서는 3월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수능제도 4년 전 공표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가 야권의 지적인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예. 저는 교재에 충실한 그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맞다 보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문제를 내는 것은 이걸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네. 많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것은 지금이라도 그 늦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충실해서 일부는 물수능이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든지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난이도가 변별력을 저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갖다가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내자는 것은 저는 야당에서도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 것이 네. 사교육비잖아요. 최근 5년간 사교육비가 무려 40%가량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은 지금이라도 한마음으로 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공교육 정상화하고 또 여러 가지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혁하고 다 동의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고요. 또 문제를 적절하게 내느냐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관들은 그 교육부도 있고 교육평가원도 윤석열 정부의 소속 기관들입니다. 그럼 정부 내에서 그거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그를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또 사회적 여러 가지 파급이나 충격 효과가 없게끔 조심스럽게 하면서 했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지금 말씀하시면 국회 교육위에서도 지금 뭐 수능시험 문제 가지고 최근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느닷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후딱딱 담당 국장을 또 면직 처리하고 또 그 교육평가원장인가요? 그분도 또 그만두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보면 너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빨리 수습하고 이게 가라앉게 하고 만약에 어떤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나와 있는 것은 4년 전에 그 수험의 기본 방향이나 또 과목이나 형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 또 학교 일선에서 네. 그 교육 현장에서 전혀 동요 없이 이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뜻에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시하겠습니다만은 그 법안도 발의하고 이래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정부니까 못 해주겠다, 안 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5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교재를 충실히 해서 교재를 충실히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충분하죠. 우리가 제가 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력고사 세대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전국 수석했던 학생들의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교재에 충실했습니다 하거든요.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그 수능은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왜곡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경험들이 많이 바탕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고 저는 교재에 충실한 그런 그 수능 문제를 통해서 정말 반칙이 아닌 정말 실력으로서 자기 실력으로서 저는 대학의 입시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런 그 큰 목표하에서 좀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시험제도의 시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야당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불과 5개월 남겨놓고 이런 문제를 큰 파도를 출렁이게 하니까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가 걱정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야당의 목소리를 발목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목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적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문제 제기하고 갑자기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출렁이는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듣고 싶은데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만 여쭤보면 느닷없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여권의 논리는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이제 일부 강세 막대한 이익은 범죄란 논리인데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면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뭐 저 사회적 부작용이나 있다든가 역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곧바로 뭐 형사처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게 근거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냥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특권을 좀 내려놓자의 취지를 각각 제안을 했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가 하나, 또 의원 정수 축소. 둘 다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뭐 뒤에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계속적으로 정수 축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진정성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설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는 것은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계 바늘을 돌려가지고 그럼 다시 이재명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안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해서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가결시키고는 하든지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죄를 지었거나 기소를 당했으면은 말단 공무원, 구급 공무원들도 보면은 그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보니까 이 기소가 됐는데도 지금 직무 정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특권 내려놓기겠다는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지금 당장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갖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마 못 내려놓을 걸요. 그래서 저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은 그 자기 변명하는 그런 어떤 그런 변명에 저는 그 대마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 역시도 저분의 얘기는 콩으로 팥으로 팥죽을 만든다 해도 팥으로 팥죽을 만들지 그럼 뭐. 아니 팥죽을 만드는데도 저 사람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헌법에 보장돼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 안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제안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그 민주당의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번 대선에 패배한 또 이후에 정치적 그 보복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불결시켰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방탄국회,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벗기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방탄정당이라는 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하여튼 감수하고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것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깔끔하게 이 불체포 특권을 혜택을 받지 않겠다.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헌법상 제도인데 그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의 일관성 면에서는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정당 또 국회가 방탄 국회에 휩싸이는 부분을 풀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되고 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줄이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줄이고 어디까지 늘리는 게 적당한지는 여러 그 전문가들 또 외국의 입법내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서 또 국민 여론과 함께해서 결론 지어야 될 문제라고 됩니다만 그러나 또 섣불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의 반감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이런 주장을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섣부르다. 전혀 뭐 숙성된 논의의 끝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 대선 나갔을 때 한번 그 문제 제기를 공약으로 했나 문제 제기를 했던가 했을 때 여론의 반론이 상당히 거셌거든요. 예. 뭐 그러고 나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느 보로 보나 그 수능 시험 대통령이 언급한 것 못지않게 또 불쑥불쑥 뜬금없이 그런 좀 국정에 좀 난삽함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불쑥불쑥 또 숙성되지 않은 논의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연설 전에 당내 의견 수렴이 좀 있었나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원래 그 당대표 출마했을 때 3패 정치개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폐지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의원 정수, 비례대표 폐지를 포함해서 의원 정수를 갖다가 좀 줄이자, 대폭 줄이자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정치를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 유권자 60만 조금 넘는 숫자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17만 명당 유권자 17만 명당 한 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약 4배 정도 국회의원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정작 정치는 완전히 정말 국민들한테 나쁘끄러울 정도로 이 정치를 엉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또 특권 중에 하나를 꼽아라면요, 의원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불체포 특권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 뭐 동의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검찰에서 부르면은 바로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그 못된 그런 그 어떤 특권에 기대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소한 비례대표만이라도 저는 폐지시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또 이 의원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치개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고 느닷없이 뭐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저 의원 정수를 갖다가 10% 줄이겠다. 그게 도대체 국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국회의원들 세비도 주지 말자는 이런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정치인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얘기처럼 하는 건데 나는 그게 별로 정치에서 가장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느닷없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정치인들의 자세라든가 좋은 정치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잘하도록 뭐 제도 개선이든 하여튼 뭐 개선을 하든 이런 방안을 해야지 갑자기 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해법이 되겠는가. 해법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 여론을 편성하는 포퓰리즘.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악질적인 포퓰리즘, 그냥 책임도 못 지면서 그렇다고 지금 뭐 비례대표만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는 줄이자고 하는데 아니 그럼 더 줄이죠. 뭐 정치인들 저기 하다고 한다면은 지역구도 더 왜 비례대표만 줄입니까? 지역구도 줄여야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례대표만 타겟 삼아서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구에 매이지 않고 전국적인 국가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국회에 배출토록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서 보면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를 그냥 둔 채 하자는 거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이익을 말하자면 엄호 사격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1을 줄여야 된다. 100석을 줄여야 된다. 100석을. 3분의 1을 줄여야 100석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면 충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유권자 수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 81명이면 됩니다. 81명. 근데 우리가 300명이거든요. 네. 일본은 27만 명당 1명입니다. 그럼 일본의 그 중의원에 그 준하는 국회의원 수로 정수로 하면 우리는 191명이면 되거든요. 190명.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만 줄이면 될 게 아니라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분명히 저항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지역구 없어진다면 이상민 의원부터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비례대표부터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김정인 전 그 비대위원장 저분은 5번이나 다 비례대표를 하신 분이거든요. 5번을. 그래서 비례대표를 과거에는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약간 조금 큰 폭에서 해석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의 비례대표는 극히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기 직역만 대표하거든요. 예를 들면 간호사 출신이라면 간호사 업무만 대표합니다. 그다음에 약사 출신이면 약사 업무를 대표하고 의사 출신은 의사만 대표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직능을 대표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한 직능이 한 3만 개쯤 된다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한 3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례대표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비례대표는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상민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역구도 한 50석 정도 줄이면서 한 100석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국회에 잘못된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특권 의식을 저는 없앨 수 있고 훨씬 더 정치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정치가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이 이걸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서 우리 그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의원 정수라는 그 기득권을 저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 정수에 지금 이 줄이는 거 이 문제보다 더 급한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구 개편입니다. 네. 지금 소선거구제라는 걸 두고 있음으로써 지금 조경태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나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이 독과점 구조로 계속 적대적 공세를 하면서 지역적 패권, 영남과 호남을 근거로 해서 온갖 폐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본질에 접근해가지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폭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뭐 비례대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서 많은 소수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원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도 4월에 전원위원회 토론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또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3당이 같이 모이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저는 겁니까? 그 양당의 그 지도부만 진정하게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네. 공직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겠다는 뜻만 있으면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중에 결단만 내리면 될 일입니다. 네, 한 1분 남았는데. 네, 저는 복잡하게 자꾸만 꼼수 뜯는 듯한 느낌하지 말고요. 국회의원 수 줄이자 이게 저는 답이라 생각하고요. 대만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를 50%가량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굉장히 좀 생산적인 국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회도 이제는 국민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도 줄여야 되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각종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조경태 의원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엔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장마가 시작이 언제 하는가 그 시점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일요일부터 장마권에 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며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이 장마권에 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첫 장맛비는 예년보다 엿새가량, 내륙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겁니다. 이번처럼 제주도와 중부, 남부가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최근 50년 사이 6차례 나타났습니다. 네, 언제 시작할 것인가도 궁금하지만 또 얼마나 내릴까도 궁금한데 어떤 점은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는 중부지방도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배수구 역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가 지난 뒤 다음 주 후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호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정을 해줘야지.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아주 그냥 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밟고 다녀. 너무 많아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공존의 지혜를 한번 이번 시간에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사랑벌레, 러브버그가 올해도 때를 지어서 나타났습니다. 암수가 쌍으로 함께 다니고 또 보기에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더 일찍 출몰했다고 합니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모시고 자세히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침 실태 조사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러브버그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은평구에서 직접 채집한 러브버그인데요. 네. 그 저번 주 그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민원이 계속 그 서울시에 이제 접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보다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좀 빨라진 경향은 보이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개체 수가 좀 적은 아직까지는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고온다습한 기후가 됐기 때문에 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할 수 있는 성충으로 우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돼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네. 예.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곤충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던 종이라고 하면 그 전에도 대량 그 대발생하는 그 경향이 있으면 보고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 보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래 유입종으로도 한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집중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카메라에 비치니까 저희 PD는 뭐 귀엽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여러 마리가 날아다니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불편한 주민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이 좀 급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좀 집중적인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곤충 중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그 발생하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평구 주변이 이제 북한산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서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서식지 조성이 마련이 돼서 얘네들이 대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는 외래에서 유입돼서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천적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러브버그 때문에 저희가 뭐 보도도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조금 또 다른 양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출몰하는 범위도 좀 넓어진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6월 말부터 이제 그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7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체 보도가 됐는데 네. 올해는 저번 주 목금 한 16일 그 정도부터 이제 민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열흘에서 2주 정도 좀 빨라진 경향은 있지만 네. 이것이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일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속단하긴 이르고 예. 작년부터 대발생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어진 건 왜? 범위가 넓어진 것은 일단 얘네들이 대발생했을 때는 경쟁에 의해서 얘네들 서식지가 좀 확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외래에서 유입이 됐다면 초기에 대발생했던 개체들이 천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좀 더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 봤고 박 앵커는 본 적이 네,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들었는데 네. 상암동, 이 YTN에 있는 상암동 역시 외부에 나가면 사랑벌레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암수가 함께 다니고 떼를 지어 다녀서 자동차나 이제 건물 벽에 많이 붙어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좀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거 말고 해를 끼치는 건 없는 건가요, 전혀? 지금까지 그 보고된 바에 의하면 얘네들이 어떤 그 병원균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모기와 같이 직접 사람들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습성은 직접적인 피해를 나타내는 습성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네, 모기보다 그럼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간들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해충인가 익충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면 얘네들은 유충 시기에서는 토양에서 그 토양 낙엽이라든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어떻게 보면 토양의 지렁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유익한 곤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성충이 되면 꽃의 수분을 해주는 수분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익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상암동 잠깐 나가다 보면 보통의 벌레들이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되면 어디로 도망을 가든가 하는데 사람한테 붙는 경우들도 많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물건을 매대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앉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아지긴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박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약을 뿌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게 뭐 능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제 너무 많은 개체가 발생을 하다 보면 화학적 방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얘네들을 박멸하고 화학적 방제를 하게 되면 얘네들의 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지동물들을 같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랑벌레가 문제가 되지만 이 농약을 뿌려서 얘네들을 박멸한 이후에는 이 외에 다른 곤충들도 대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화학적 방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물리적인 방제라든가 아니면 그 천적이나 뭐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방제, 그런 친환경적 방제를 좀 더 병행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차원의 어떤 방제나 박멸 말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 거예요. 일단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가정에도 이 러브버그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기 살충제로 수초 내에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네들이 대발생한 것 때문에 너무나 좀 힘들다 싶으면 그런 그 가정 내에서 그런 살충제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 속에 담가서 가지고 오신 것도 있던데. 요거는 지금 그 알코올의 액침으로 저희가 좀 보관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유전자 분석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신종 벌레들 뭐 얼마 전에 잠실 그 야구장 하늘을 뒤덮었던 동양 하루살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문제적 곤충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러브버그와 같이 동양 하루살이도 사람한테 좀 무해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성충이 되면 얘네들의 입이 퇴화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그 공격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또 그 질병을 옮기는 그런 매개체 역할은 없기 때문에 무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지 않고 병도 옮기지 않고 짝짓기만 하고 죽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2017년도 부산에서 발견된 살인개미라고 불렸던 붉은 불개미, 또 최근에 흑파리,
외래 흰개미도 여러 좀 외래 곤충들이 일상생활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좀 대처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이런 그 곤충들이 발견이 되면 직접적으로 그 얘네들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네. 직접적으로 얘네들하고 접촉하는 걸 좀 그 자제해 주시고 지역 관할 지자체라든가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하시면 대발생 관련해서는 저희 국립생물자원관이 그리고 네. 외래 생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국립생태원에서 담당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그 조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협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러브버그가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러브버그를 뭐 이렇게 살충제 뿌리지 않고 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옷 얘기도 있던데요. 물을 뿌리는 것도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물을 뿌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날개가 막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에 묻으면 비행이 좀 힘든 그런 것들은 맞긴 한데 얘네들의 공식 이름이 붉은 등 우단 털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벨벳 소재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좀 튕겨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예. 하지만 물을 닿았을 때 날개가 젖기 때문에 비행에 좀 그 비행성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위였던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이제 주위에 아무리 꿀벌과 나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랑벌레, 붉은 등 우단 털파리도 자연의 일환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어떻게 보면 생물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좀 그렇지만 질병도 전파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야말로 러블리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말씀이셨는데 끝으로 시간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조금 활동 반경도 넓어진다고 하고 시기도 좀 앞당겨졌거든요. 언제까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활동 시기는? 얘네들의 이제 생활사를 보면 성충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충은 보통 수컷은 3에서 한 5일 정도 살고요. 암컷은 한 최장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살아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네. 아마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한 2주에서 최장 가도 한 달 이내에는 좀 그 사태가 수그러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작년보다는 개체수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좀 누그러든 그런 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자체 모은평구 같은 곳에서도 수동식 분무기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련 지자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분들은. 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그리고 러브버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프로축구팀 감독이 선수 입단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프로축구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임종원 감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감독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태국 프로축구 파타야 유나이티드 FC 감독으로 재직하던 당시 축구 에이전트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핵심 녹음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2심에서 기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A씨가 개인적 보복을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면서도 이 중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조작된 녹취를 제보한 군인권센터가 국가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군 법무관 근무 시절 징계를 받자 A씨는 앙심을 품고 공군 본부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중사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거짓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복지부 좀 발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영아 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길입니다. 오늘 보도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YTN에서도 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관련해 수사 속보를 전해드렸고 또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길 1차관이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출생신고하지 않은 영아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출생신고되지 않은 2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의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가 정리하면 다음 뉴스에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피고인이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보석을 받아들여준 법원도 함께 규탄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법원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자, 앞에 유족 계시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2주 뒤엔 헬로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나란히 석방됐습니다. 여전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단 2명. 그러나 구속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서장은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이미 풀려났고 나머지 2명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엔 불구속 송치된 지 5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갑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들 그저 풀려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줄석방을 허가한 법원에도 과연 제대로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석을 받아들여준 것은 과연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은 지난해 침수 피해가 난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졌던 충남 당진 용현 저수지를 다녀왔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임시로 막아놨지만 큰돈이 드는 보강공사는 내년에야 시작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제방 가운데가 무너져 내렸고 난간은 휘어졌습니다. 토사와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방 바로 아래 있는 논도 휩쓸렸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충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당진 용현 저수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밤새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수지는 어떤 모습일까? 당시 무너졌던 자리에는 토사를 쌓아 긴급 복구를 마쳤고 물이 스며들거나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방수포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시에서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는 D등급,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태 긴급 복구만 진행된 상태로 제대로 된 공사가 미뤄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또 이제 또 장마 또 시작될 텐데 또 이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어요. 또 잠도 못 자고 작년 아주 한번 놀래갖고 아주 막 이제 청심환 미리 사다 놔야 될 것 같아. 당진시는 현재 임시로 쌓아둔 제방을 제대로 보강하는 것은 물론 비가 쏟아져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저절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문 개량 공사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현 저수지를 제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공사 비용 50%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방침인데 문제는 제대로 된 공사가 국비 지원을 받은 뒤인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본 결과 16억 원 정도의 추정 사업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이제 신청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 장마철은 긴급 복구만 한 지금 상태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수문 담당 직원의 순찰과 소통을 강화하고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미리 수문을 열어두는 등 집중호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우리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아 경북 경산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인 자인단오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경산시 개정숲에 나와 있습니다. 자인단오제 신라시대부터 전승된 오랜 전통의 행사인데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단오는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축제까지 하는 곳은 드문데요. 이곳 경산에서는 유명한 강릉 또 영광 법성포와 함께 오래전부터 단오제를 열어왔습니다. 자인단오제는 오늘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개정숲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외구의 약탈로 마을이 어려움을 겪자 화려한 행사로 이들을 유인해 격퇴한 한 장군을 기리려는 행사가 기원입니다. 신라 말 고려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부터 단오날이면 이 지역 사람들은 한 장군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신나는 축제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행사에서도 다양한 전통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먼 옛날 제사를 지내러 가던 풍경을 재현한 호장 행렬부터 한 장군을 기리는 제사와 굿, 왜구를 유인하려고 여장을 하고 쳤다는 여원무도 재현됩니다. 여기에 탈춤과 농악 등 각종 무형문화재 공연도 열리고 현대무용과 팝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취지로 하는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시 풍속과 세계 각국의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단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창포물로 머리 감기부터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단오를 앞두고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십시일반 쌀을 모아 만들었다는 신주도 직접 빚어보고 단오절식의 일종인 수리취떡과 쑥떡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논란이 됐던 바가지 요금 문제에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행사장 안에서 음식물을 팔 수 있게 계약한 상인들은 주최 측에서 적정 가격 이상을 직접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행사장 밖에서 음식을 파는 외부 상인 노점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 전통 공연과 세시 풍속이 어우러진 단오제에서 더위를 날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 계정숲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에 1,1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802명, 여자 386명으로 남자 신청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세에서 39세 직장인 미혼 남녀 100명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5개 광고물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고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는 인천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여지없이 정당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문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심지어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 이후 정당 현수막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천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 장소에만 내걸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법은 국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입니다. 인천시는 5개 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단체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인천시의 사례가 소개되자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광역단체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인천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입법에 광역단체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가운데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틀 연속으로 쾅쾅 수중 소음이 감지가 됐습니다. 산소가 남아있는 골든타임 시한이 한 지금쯤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소음을 중심으로 한 수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을 찾는 미국 해안경비대 트위터입니다. 실종 장소 인근에서 탐지 추적 임무를 하는 항공기가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는 정부의 내부 정보를 인용해 수중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30분 간격으로 났다며 생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Banging at 30-minute intervals because it tells me that the diver who's on board has told them that this is the protocol that is used by submariners when they're in a sunken submarine.
미국 구조당국은 수중소음이 녹음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수정을 찾은 뒤에는 3km 넘는 수심에서 견뎌야 할 압력과 어둠이 구조의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ut I can't tell you what the noises are. But what I can tell you is,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we're searching where the noises are, and that's all we can do at this point. 이런 가운데 실종된 잠수정이 게임기용 컨트롤러인 무선 조이스틱으로 조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야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후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해지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억만장자들을 태우고 심해로 들어간 잠수정.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잠수정 탑승 비용으로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슈퍼리치, 초부유층의 위험천만한 관광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고위험 관광은 우주관광입니다. 2001년 미국 억만장자 기업가 데니스 티토가 우리 돈 2,600억 원을 내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온 게 최초인데요. 이후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민간 우주 회사들이 판매하는 우주 무중력 체험은 10분 내외로 체험하는 데 5억 원이 들지만 이미 각국의 초부유층들이 예약줄을 설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 외에도 초부유층의 극한 체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꼭대기에 이른바 악마의 웅덩이에서 높이 100m 절벽을 눈앞에 두고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요. 칠레의 비아리카 화산에서는 헬기에 발을 묶고 분화구로 뛰어내리는 관광도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 상공 200m까지 접근하는 건데 이른바 화산 번지 점프의 가격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산비탈의 좁은 도로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 죽음의 길이라고 알려진 볼리비아의 융가스 로드 달리기부터 멕시코 해안에서 백상아리 떼와 수영하기, 페루 마추픽추에서 스카이다이빙 등 목숨을 건 위험한 관광에 거액을 쏟는 부유층들이 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위험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는 2032년 6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초부유층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누가 더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지에 경쟁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자산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우주에서 10분 떠 있는 비용 5억, 그 돈이 어떤 곳에 더 가치 있게 쓰일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파리 외곽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우리 공관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프랑스 파리 경찰 측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6세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밤 빌쥐프 루이 아라공역에서 숨졌는데 현지 경찰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남성은 근속 휴가를 내고 혼자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지난 14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미국 법무부가 사이버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취득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사용을 차단했다면서 관련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지출한 자금은 5억 8,900만 달러,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2017년 유엔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 이후로는 사이버 영역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북한의 달러 박스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결국 암호화폐 쪽으로 완전히 북한이 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민감한 기술과 영업 비밀,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를 훔치며 중요한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군사적 야망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추적과 압류 과정을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불법 취득 암호화폐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올슨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관련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와 관련 민간업계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추가적인 독자 제재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8월 설립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일부를 동결 압수한 것뿐 아니라 IT 인력 차명 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부임 이후 4번의 평가전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례적인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지난 4경기 모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대표팀 사령탑 취임 이후 4경기째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여유가 넘쳤습니다. 지난 4번의 평가전 모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re's a lot of positive from all 4 games. We should have won all 4 games. In all 4 games we were the better team. We had more chances than the opponents. But the lesson is really that we have to become more clinical. 취재진의 질문은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 철학이 무엇이냐에 집중됐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클린스만의 축구 스타일이 무엇인지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클린스만 감독의 답변은 일관되고도 명확했습니다. So developing basically a playing philosophy depends always on the players. What type of players do you have? You can have the discussion of players or systems, in different ways. 클린스만 감독은 코치진 대부분이 해외에 상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30명에서 35명의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며 최고의 전략을 꾸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지만 모든 게 내년 1월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ring the best people in every department with us and with you to Qatar because we want to win this tournament. 이례적인 A매치 직후 기자회견. 똑같은 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일본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 데다 전술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진을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주장 완장을 찬 황택의와 대표팀에 복귀한 정지석은 다시 부흥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시즌 뒤 입대에 짧은 머리로 변신한 세터 황택의. 베테랑 한 선수를 이어 대표팀 주장 원장을 찾습니다. 저희 선수형 빈자리가 좀 많이 클 거라는 저도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극마크를 단 리그 최고 공격수 정지석의 존재도 대표팀의 큰 힘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무리를 빚었던 정지석은 징계로 1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영광이고 예전에 제가 알던 태기는 같이 아이스박스 끌면서 분위기 살피고 좀 그랬었는데 많이 좀 변했더라고요. 주장이라는 감투를 씌우니까 얘가 좀 진중해지고 대표팀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남자 배구는 파리올림픽 출전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균 연령 25세, 젊어진 대표팀에는 활기와 의욕이 넘칩니다. 나이가 좀 많이 어려져서 또 처음 느껴보는 좀 활기차고 또 코트에서 또 운동할 때 재밌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배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진짜 다가오는 V리그 부상을 당해서 못 뛰는 한이 있더라도 악착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남자 대표팀은 먼저 다음 달 아시아 배구연맹 챌린저컵에 출격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SNS에서 특정 외국인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로축구 K리그 울산 현대 선수들이 사과했습니다. 박용우를 비롯한 울산 선수 이명재, 이규성, 정승현과 울산 구단팀 매니저는 프로축구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상벌위가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가운데 소명을 마친 박용우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더 강해지겠고 내일 서울 낮 기온 31도, 휴일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처럼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에 강한 볕까지 내리쬐면서 내일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됐고요. 오후부터는 중서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또한 늦은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전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3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올여름 첫 장마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